아무래도 원장님들도 요즘에 모임 많으시겠죠? 아무래도 뭐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요즘은 좀 잦은 술자리가 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일주일에 술을 자주 먹는 편은 아닌데 요즘은 뭐 아무래도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한 5, 6일은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안 마시는 날이 더 적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뭐 일반적인 소주, 맥주와 다르게 뭐 특별한 술을 좀 드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술 즐겨 마시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음식에 따라서 주종이 정해지죠. 네. 그 음식과 어울리는 술이 좀 있게 되는데 주로 이제 가장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이제 삼겹살이나 고기 종류를 먹을 때는 역시 소주와 맥주의 혼합인 소맥. 아, 잘 어울리고요. 네. 그리고 역시 이제 회 같은 경우는 성질이 조금 찬 음식이기 때문에 맥주보다는 소주 같은 게 잘 어울리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음식을 먹을 때는 당연히 고량주 같은 게 주로 많이 어울리고 주로 그 음식에 따라서 그리고 또 홍어를 먹을 때는 당연히 막걸리가 잘 어울리겠죠. 그런 음식에 따라서 주종이 정해지는 경우는 뭐 특별히 딱 즐겨 먹는 마시는 술이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원장님들, 술 드시기 전에 어떻게 비법이 따로 있나요? 일단은 술을 마시기 전에 일단 속을 조금 비워 놓는 것이 좋고요. 보통은 술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술을 마시면 배부른 거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먹어요. 아마 느끼셨을 건데 맞아요. 보통은 우리가 술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는 적당량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고 해서 이제 숟가락을 놓게 되는데 술을 마시면서 음식을 먹게 되면 배부름을 모르고 계속 먹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뭐 구토하는 경우가 없는데 옛날에 젊었을 때는 굉장히 토를 많이 했거든요. 토를 많이 하면 우리가 술을 약해서 구토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에 음식물이 너무 많이 꽉 차다 보면 이것이 나와서 구토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아무래도. 아니 근데 원장님 빈속에 술 마시면 위가 좀 상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오히려 술 마시기 전에 좀 배를 든든히 채워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잘 먹고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오히려 좀 안 좋다는 거죠. 이제 술을 마실 때 어떤 목적으로 마시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술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위장이 적당히 비어야 술의 맛을 잘 느낄 수가 네. 있네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보통은 술이 잘 들어가지가 않죠. 배가 불러서. 그래서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위장을 좀 비운 상태에서 음식을 곁들이면서 먹어야지 배가 충분히 부른 다음에는 사실 술 맛을 잘 느낄 수가 없죠. 앞서서 우리 김종우 원장님께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좀 얼굴이 빨개진다라고 말씀을 그쵸. 해주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몸 자체, 체질 자체가 술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체내 그런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런 내가 얼굴이 많이 빨개지고 그러면 되도록이면 음주를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날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음주 후에 두통이 심해지는 원인은 음주 후에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뇌혈관이 급작스럽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특이하게 다른 주종은 괜찮은데 유난히 레드와인을 먹었을 때 두통이 심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레드와인에 함유된 타닌이나 히스타민 그리고 설탕이 원인이 되어서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콜릿이나 치즈 그리고 호두 같은 조미료가 섞인 음식물들 안주류들 역시도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술을 잘 못 마시고 다음날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레드와인은 금해 주시고 안주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담백한 안주를 되도록이면 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말연시에는 술을 안 좋아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자리에 가기 마련인데요. 네. 이런 점들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중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숙취 음료제라든지 술 드시기 전에도 네. 많이 드시고 술을 마신 후에도 이런 음료들을 많이 마시는데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성분을 보면은 네. 한약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뭐 헛개나무를 비롯해서 칡, 다양한 약재들이 좀 포함된 차들이 그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뭐 즐겨 마시기는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보통 그런 그 술의 숙취 해소, 음주 전후에 먹는다는 그 성분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한약재들이거든요. 그쵸. 네. 보면 이제 마시기가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꿀도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흑개나무 열매도 들어가고 칡 종류도 들어가고 등등의 뭐 굉장히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도 가끔씩은 이제 그런 걸 먹기도 해요. 실제 제가 그걸 선택해서 먹기보다는 술자리에 있으면 그 주류 회사에서 판촉용으로 와서 손에 쥐어주기 때문에 네. 그걸 들고 가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마시고 가는데 뭐 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집에 가면 제가 먹는 약이 따로 있어요. 오. 집에 식탁 위에 항상 이렇게 제가 만든 환약이 있어가지고 네. 그 환약을 항상 먹고 자게 되는데 그걸 먹고 자면 다음 날 확실히 좀 속이 많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환약의 주 성분은 술을 깨는 숙취 해소에 도움되는 환약 그 약재도 있지만 또 상당수는 소화에 도움되는 약재들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술자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과식을 해요. 맞아요. 과식을 한 채로 배가 부른 채로 자기 때문에 다음날 몸이 많이 무거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약재가 들어간 그런 한약재도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다음날 위장에 부담이 덜하면서 몸이 조금 더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천영 원장님,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그 50견은 보통 그 각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보통 첫 번째 단계는 주로 통증기라고 해서 어느 날 어깨 관절에 통증이 있었는데 그 통증의 양상이 좀 많이 심해요. 보통 우리가 관절통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으면 통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50견의 초기의 통증기에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통증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움직일 때는 더 극심한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은 주로 낮에 활동할 때보다는 밤에 좀 휴식을 하고 있거나 잠을 잘 때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을 깨는 경우도 주로 많고요. 아파서 팔을 움직이기는 많이 힘들긴 하지만 수동적 관절 범위, 즉 나의 팔을 남이 이렇게 들어서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가동 범위는 정상적인 경우가 많죠. 첫 번째 초기 통증기는 초기에 보통 한 몇 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요. 이 단계가 지나게 되면 유착기라고 하죠. 우리가 물을 냉동실에 넣으면 서서히 얼어가듯이 어깨가 굳어져 가는 것인데요. 네. 보통은 초기 몇 개월에서 한 1년 정도까지인데 팔을 움직이면 아프니까 점점 더 쓰지 않게 되죠. 그러면 점점 더 굳어 들어가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별 통증은 없어요. 단지 이제 관절이 굳었기 때문에 팔을 움직이는 데 제한이 있어서 보통은 세수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기도 하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속옷 후크를 꺼르는 데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요 시기가 지나면 보통 회복기에 접어드는데요. 무조건 다 회복되는 건 아니고 이게 회복이 다 안 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보통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이것이 이제 겨울에 쌓였던 눈이 봄이 되면 녹아내리듯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데 팔을 움직이면 초기 통증기보다는 통증이 좀 덜하고 참을만 하면서 관절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져 가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관절의 회복 범위는 다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럴 때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단계에 따라서 통증의 심화와 완화까지의 진행 과정 우리 원장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뭐 50견이라는 별칭이 흔히 50대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다라고 해서 붙여졌던 이름이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아마도 좀 중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요. 천영 원장님, 이 밖에도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50견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만성적인 어깨 관절의 통증, 만성적이라는 거는 통증이 잘 사라지지 않고 오래 간다는 네. 의미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단순히 아플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팔을 그냥 이 팔 어깨 위로도 못 올릴 정도로 이렇게 되면 머리 감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 50견은 양쪽 어깨에 동시에는 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쪽 어깨는 굳지만 반대쪽은 거의 정상적인 걸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한번 나으면 재발을 잘 안 한다는 특징. 그리고 보통의 관절통은 그 부위를 꾹꾹 누르면 아픈 부위를 찾을 수 있는데 이 50견은 아무리 눌러도 아픈 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관절이 아프면 방사선, 특히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는데 기타의 일반적인 어떤 어깨 관절의 통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뭐 이렇게 특이사항, 석회 근염이 있다든지 회전근개가 찢어졌다든지 그런 소견이 있는데 이 50견은 엑스레이상으로는 전혀 소견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뚜렷한 원인이 다 찾을 수 없는 사실은 원인이 있지만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어느 날 특별히 난 다친 적도 없는데 그냥 시작되었어. 뭐 이런 것도 많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50견이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 발병 시기는 56.4세라고 하는데 그 주로 표에서 보시다시피 주로 40대, 50대, 60대가 주로 제일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일부는 30대에도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30대는 여러 가지 기전상 50견이 아니라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것들이 50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